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11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회계 1급 119회 이론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성은 회계 원리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출제는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다만 계산형 문제가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됐어요. 보통 계산형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니까 계산형 문제가 1문제 정도가 더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난이도, 이거는 제 주관이 좀 들어가지만 난이도 상위의 문제는 0개, 중위 13개, 하가 2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118회나 117회 혹은 전산회계 1급 이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119회가 한두 문제 정도 더 쉽게 출제됐다. 그러므로 이론만 놓고 본다면 좀 더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많이 연습한 그런 유형의 문제로, 자, 당연히 당좌 예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타인 발행 수표, 당연히 현금이 되죠. 수표의 경우에는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인데 우리가 선일자 수표와 부도 수표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 4개월 남은 단기 금융 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분류가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야 수표가 현금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합계, 자, 합계를 내면 12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난이도는 중정도 난이도고 당연히 득점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역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로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문제. 옳지 않은 건데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1번은 현금으로 상품 100만 원 상품을 구입하였다.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옆에 1번. 금액은 쓰지 않고 분개만 할게요. 상품 1번.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겠죠. 상품 100만 원 대변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번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가 맞겠네요. 자, 2번. 직원의 커피 음료 비용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한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금액은 10만 원인데 금액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죠. 결국 비용 발생, 자산 감소의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3번. 업무용 화물 차량을 5천만 원에 대출로 구입하였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여기는 부채, 장기 미지급금 혹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게요. 할부금이 아니라 대출로 구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정 과목보다는 우리가 구조만 알면 되겠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의 거래가 되겠죠. 답은 고로 4번이 되겠죠. 4번은 매입 예정인 상품의 계약금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 지급한 거 차변에 선급금이죠.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인데 비용 증가, 자산 감소니까 4번이 구조가 옳지 않겠죠. 모두 분개할 필요 없고 바로 확인해도 상관없는데 설명을 위해 한번 분개를
다 전부 다 해봤고요. 예,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우리가 또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의 재화의 판매. 자, 얘는 우리가 선적할 때 인도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판매회사가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이 옳은 말이 되고요. 상품권의 판매. 자, 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2번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죠. 뭐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대비해야 되겠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 맞고요.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이 맞겠죠. 그래서 전부 다 보기들도 좀 기본적인 것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게 대비되셔야 되고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 및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뭐 쉬운 문제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네요.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답은 뭐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대표적이죠.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는 아직 사용 가능한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항목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죠. 우리 무형자산에 대한 잔존 가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0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답이 1번이 옳지 않은 말이 되겠죠. 나머지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2번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옳은 말이겠죠. 3번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옳은 말이고요. 4번은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어야 한다. 옳은 말이겠죠. 자,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단기 총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먼저 수량을 파악해 볼게요. 기초가 100개, 매입이 70개, 그리고 80개 판매, 40개 판매. 수량을 파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매입의 수량이 몇 개냐면 토탈 170개예요. 기초가 100개고 매입이 70개. 판매된 게 몇 개냐? 자, 그랬을 때 80개와 60개, 140개가 판매가 된 거죠. 140개의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고요. 여기 뭐 안 썼지만 30개의 원가가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이 문제는 매출 원가 물어봤고 선입선출법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매입한 부분이 먼저 팔리겠죠. 그러니까 먼저 기초 재고부터 팔린 게 되겠죠. 기초 100개는 100원의 단가로 이게 10,000원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개는 어떤 거예요? 바로 단기 매입분, 7월 4일 매입분이 판매가 된 거겠죠. 40개의 원가는 7월 4일 매입분 110원. 그래서 4,400원이 되겠어요. 합계 매출액은 매출 원가는 14,4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선입선출법의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계산하는 문제니까 뭐 중상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선입선출법 기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으로 배치했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뭐 대비가 되셔야 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기말재고를 물어봤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기말재고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30개는 7월 4일 매입분의 단가인 110원으로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말재고를 물어봤으면 3,300원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입선 추법 정도는 풀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선입선 추법, 총평균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게 계산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가 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뭐 선입선 추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7번) 유동부채가 누구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유동부채. 일단 임대보증금 나왔죠.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 하나 찾았고요. 외상매입금이 유동부채.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두 개. 매도가능 증권은 자산이잖아요. 부채도 아니잖아요.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다와 라. 답이 그래서 3번이다. 뭐 어떻게 본다면 중 혹은 중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분류를 물어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8번) 다음 중 자본의 구분. 자본의 구분이 중요하죠. 자,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 잉여금이죠. 답은 뭐 3번이겠죠. 3번만 자본 잉여금 항목.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자본 조정 항목. 이런 문제 역시도 우리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본의 구성 요소에 대한 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본 잉여금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뭐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본 조정의 대표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정도만 있다라고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제가 강조한 바 있었죠. 그래서 회계 원리 8문제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득점할 정도로 쉽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는 문제. 2번은 거래의 결합관계. 3번은 수익인식 기준 물어봤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했어야 되고요. 4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5번은 무형자산 상각. 어떻게 보면 5번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다음 6번. 자, 우리는 매출원가 물어보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계산 문제를 물어본 거죠. 7번은 유동부채를 물어보는 문제. 8번은 자본의 구분을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게 8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원가회계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세은은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만원이다. 작업시간은 200시간, 제조간접 배부차익 20만원 과다 배부할 때 실제 발생의 정상원가 계산 문제죠. 얘는 뭐 기본적인 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정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 발생의 예정 배부에, 그냥 예정이라 쓸게요. 예정 배부에.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총액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적용되죠. 예정 배부율은 여기 총 제조간접비 예산이죠. 총 제조간접비 OH 예산이죠.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이 더 크면은 과대 배부가 되는 거죠. 예정이 잡으면 가소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축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출발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론에서 우리 목표치로 하는 12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실제 발생의 예정 배부액. 위에 있는 거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실제 조업도는 작업시간 200시간이죠. 200시간 H 쓸게요. 곱하기 예정 배부율 하면 되겠죠. 예정 배부율은 제시했네요. 10,000원이다.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액이 계산이 돼요. 2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배부 차이가 나왔죠. 얼마? 20만 원 과대 배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정이 20만 원이 커 이런 상태로 X값을 찾는 거죠. 실제 배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정이 20만 원 큰 거니까 실제 발생액은 180만 원. 예정 배부율 역시 계산하지 않고 제시했기 때문에 중으로 줬어요. 이거 좀 계산하면 상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문제는 그래도 거뜬하게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으로 배치했고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유의 문제에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득점할 수 있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네요. 예. (10번) 문제. 자, 여기는 창현은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원재료는 공정추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기 완성분 700개, 기말 300개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선입선출법,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완성분과 기말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팁박스를 안 그려도 돼요. 물량 팁박스 안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제공품 물량을 그리면은 기초는 밑에 200개구 40%야. 착수 800개야. 완성이 700개야. 기말이 300개고 완성도 50%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다 계산하는 걸 연습했지만 이 문제는 가공비만 물어봤죠. 물어본 것만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완성을 선입선출법은 이 700개 완성을 두 축으로 보는 거죠. 기초에서 착수해서 완성된 거,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거 이렇게 두 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이니까 500개죠. 700개인데 기초가 200개니 500개가 단기 착수 완성. 기말 300개인데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거니까 여기 진행 정도까지 노력한 거죠. 300개의 50%. 그러니까 150개. 기초는 완성도가 40%, 수량 200개죠. 200개의 가공비는 40부터 100%의 구간에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게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0개. 이 합계가 답이 되겠죠. 합계니까 하나, 둘, 셋의 합계죠. 770개가 답이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계산 770개.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그냥 기본이에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다 할까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닌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완성을 두 축 나누죠. 단기 착수 완성은 700개인데 기초가 200개니까 500개가 단기 착수 완성.
기말은 0에서 50%니까 여기 재료는 공정추의 전량 투입 300개 노력 다한 거고요. 가공비는 40부터 100% 구간이니까 재료는 공정초죠. 그러니까 40부터 100% 구간에선 노력한 게 없죠. 이렇게 해서 800개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그래프는 어떤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이 뭐가 오냐 봐야 되겠죠. X축은 조업도가 오고요. Y축은 단가, 단위당 원가가 오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원가 행태라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고정비에 대한 원가 함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함수로 접근한다면 변동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Y는 AX, 이게 총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는 Y-는 우리가 A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의 경우에는 단위당 여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형태가 되겠죠. 반면에 고정비는 Y는 상수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총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는 Y-라 표현한다면 X분의 B가 되겠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단가가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고정비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기에서 고정비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상하수도 요금, 직접 재료비, 공장 발전 시설의 동력 연료. 4번이 건물 임차료. 여기 본다면 1, 2, 3번은 변동비에 가깝죠. 반면에 임차료가 대표적인 고정비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주문 생산 방식이 개별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적합하죠. 품종은 많아도 되겠죠. 하지만 생산 수량이 적어야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와 직접비와의 이 구분이 중요하겠죠. 직접비는 부과하면 되고 작업별로 추적해서 부과하면 되겠죠. 간접비는 배부해야 되니까요. 2번이 정답이란 건데 월말 제공품 평가가 필요하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돼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직접 추적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다기보다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은 복잡하게 한다면은 복잡하게 하면 좀 복잡한가? 네. 기초에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에 얼마의 금액이 이제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서 작업 1, 작업 2, 뭐 작업 3. 기초에도 뭐 작업 1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이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약 작업 1이 완성됐다. 작업 1이 완성품 원가. 1과 2가 완성됐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작업 3이 미완성이다. 기말지용품 원가가 되겠죠. 그 여기는 얘가 넘어가니까 작업 1 원가와 작업 2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얼마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기말에 작업 2가 있더라. 판매되지 않았다. 작업 1이 매출 원가다.
직접 추적해서 우리가 기말재원품, 그 다음에 기말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원가액의 네 문제 출제됐는데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9번 문제, 뭐 난이도 중정도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정상원가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 10번 문제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 추법, 가공비 나왔으니까 중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원가 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 원가가 어떤 원가인지를 판단해서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비와 고정비 기본적인 개념, 총변동비,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 총고정비, 단위당 고정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론 설명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이런 류의 문제도 풀을 수 있게 대비가 되셔야 되고요. 자, 12번 문제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답이 되는 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란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회계 원리가 좀 더 쉽게 나왔네요. 원가회계보다는. 그래서 원가회계가 조금 더 회계 원리보다는 어렵게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문제 역시도 최소한 세 문제 이상은 득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거죠.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고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A, B가 있으면 A, B 따로 신고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납부를 총괄해서 납부만 한다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면 신고 납부를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가 있었겠죠. 2번, 자,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는 거 맞겠죠. 3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도 가능하다. 이건 좀 디테일성이 있는데 옳은 말인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반면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이라면 본점만 가능해서 약간 이 부분도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번 세금계산서 발급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면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가 되셔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13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치고는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워낙 뭐 중요한 포인트에서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4번은) 정말 쉽게 문제가 출제됐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겠죠.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애매하다라고 했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이도도 하로 배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대상인 걸 물어본 거예요. 1번 면세 사업자의 송호품 매입세. 여기는 면세니까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2번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의 과세 매출분 관련 수수료 비용 매입세.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분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면세분이 불공제죠. 그런데 여기는 과세분에 해당되니까 2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3번 일반 과세자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 개별 소비세법에 의한 승용차 매입액 당연히 불공제 대상이 되겠죠.
4번 일반 가세자 거래처 접대용 상품 구입 관련 매입수액. 4번의 경우가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불공제가 되는 거죠. 또 불공제 매입수액을 정리하고 있다라면 답이 2번이란 걸 찾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겸용사업자의 매입수액 공제에 대한 개념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답을 찾는데 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면세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수액 불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5번도 뭐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세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주사합장 총괄 납부.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4번 과세 대상. 이거는 뭐 기초적인 문제였고요. 15번 매입세액 불공제.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주요 정리 항목이니까 이 정도 맞출 수 있게 대비가 뭐 되셨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불공제 내용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2번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119회 전산회계 1급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론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에듀일에서 저와 함께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론을 정리했다라면 이 정도 난이도 시험에서는 무조건 15문제 중에 12문제 이상을 득점을 할 수 있게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충분히 15개 전부 만점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조금 평이하고 조금 나름 쉽게 출제된 그런 유형이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19회 전산회계 1급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자, 합격하신 분들 합격한다고 축하해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깝게 준비가 덜 돼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의 약점들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19회니까요. 다음에 제가 120회가 되겠죠. 120회 전산회계 1급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